옛날 옛적에 에피쿠로스의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아타락시 아빌이었으며 주민들은 모두 쾌락주의를 신조로 삼아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을에는 특별한 버릇이 있었는데 매주 금요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삶의 만족도를 점검하고 쾌락지수를 이야기하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쾌락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휘황찬란한 축제와는 달랐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사치품을 가졌는지, 누가 가장 화려하게 살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가장 적은 것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회는 시작되었고 주민들은 차례대로 자신의 쾌락 레시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발표에 나선 사람은 바로 작은 김씨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른 차나무에서 딴 티푸로 끓인 차 한 잔이면 그는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한 새소리를 들으며 냄새를 맡을 때의 고요함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이미 모든 주민들에게 차 김씨로 불릴 만큼 그의 소박한 쾌락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노인 이씨가 나왔습니다. 그는 매일 늦은 오후 마을 산책로를 따라 걷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 했습니다. 그의 비결은 복잡한 도시에서 배운 요가 동작을 걷는 동안 내내 해보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때때로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느껴지는 나뭇잎의 냄새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몰라? 그 순간 가슴 속까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지. 그리고 또 다른 발표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5아이의 엄마 박씨로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무렵 옹기종기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박씨는 아이들이 하루 동안 무엇을 경험했는지, 무슨 재미난 일이 있었는지를 듣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쾌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대화 속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사실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사람 청년 정씨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정씨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명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늘 감사를 찾으려고 애쓰죠. 그럴 때마다 작은 기쁨이 찾아온답니다. 그날 대회는 특별히 어느 한 사람을 우승자로 뽑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방식대로 아타락시아를 찾아가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이란 결국 서로의 평온한 삶을 존중하고 작은 것의 행복을 찾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아타락시아 아빌 주민들은 마음의 평온을 추구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쾌락주의를 통해 찬란한 삶의 가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먼 훗날까지도 쾌락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는 위대한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바르흐라는 이름을 가진 철학자가 있었고 그는 매일 아침 자연을 관찰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그는 종종 길을 따라 펼쳐진 그 넓은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과 우주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곤 했다. 그날도 변함없이 바르흐는 숲의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어디선가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의 얼굴을 스쳤고 그는 이 바람조차도 거대한 자연의 일부임을 상기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르흐는 숲속 깊은 곳에서 독특한 모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동물들뿐만 아니라 나무, 꽃, 심지어 바위들까지 한데 모여 있었다. 호기심 많은 바르흐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자 숲의 대변자인 큰 참나무가 말했다. 바르흐, 우리는 매년 이 시기에 자연과 우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입니다. 당신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호기심이 발동한 바르흐는 흔쾌히 동의하며 그 모임에 참가하기로 했다. 참나무는 말을 이어갔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숲에서 일어나는 일은 저 멀리 떨어진 하늘의 별들과도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모임의 주제가 자연과 우주의 본질로 넘어갔다. 바르흐는 그 자리에서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신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와 동일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 숲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신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일으킨 바람이 차례로 잎사귀를 흔들고 잎사귀가 떨어지며 바위에 닿아 작은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는 다시 땅속으로 스며들어 나무의 뿌리를 진동시키고 그렇게 나무는 더 튼튼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을요. 모두들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특히 숲의 가장 오래된 거주자인 거북이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신의 일부라면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것이고 신을 섬기는 것이겠군요. 바르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은 우리 각자의 행동과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까요. 그 후로 숲의 구성원들은 자연과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나무는 그늘을 제공하고 동물들은 씨를 뿌리며 바위는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순환구조를 더욱 견고히 유지했다. 이들은 신에 대해 명상하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실천했다.
바르흐는 다시 도시로 돌아갈 때 그날 숲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솔길을 걸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연과의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바르흐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갔다. 그 후로 많은 이들이 서로의 존재를 자연의 귀한 일부로 바라보며 범실론적인 관점에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이 숲의 주위에서 자연을 보살피고 서로를 아끼는 모습은 곧 신을 섬기는 가장 진실한 방식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는 결국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된 우주의 심오한 비밀을 풀어가는 첫 걸음이 되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어느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의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존은 세상에 대한 지식에 대한 끝없는 갈증을 느끼며 매일같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소년에게 다양한 책을 주었지만 존은 책에서 얻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난스럽게 자신의 빈 머릿속이 백지 상태인 양 종이에 그림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마을의 나이든 철학자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철학자는 루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금 배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존은 루크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책을 읽어도 머릿속이 백지 종이처럼 느껴져요. 루크 할아버지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눈빛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존, 내가 가진 이 백지 상태의 두뇌는 사실 놀라운 시작점이란다. 모든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또한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와 지혜는 우리의 경험과 관찰을 통해 형성되지. 존은 루크 할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과 관찰이라면 밖에 나가서 세상을 봐야 하는 건가요? 맞아, 존. 책 속에서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바깥 세상에는 가득하단다. 가서 느끼고 보고 만져보렴. 그렇게 하면 너만의 지혜를 쌓을 수 있을 거야. 루크 할아버지는 이렇게 답할 때 마치 오랜 세월을 두고 다져온 지혜를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존은 결심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그가 탐험할 수 있는 모든 곳을 탐험하기로 말이죠. 그는 안내도 없이 숲을 돌아다니기도 하고 강가에 앉아 물고기들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비를 따라가다가 바람의 방향과 꽃이 향기가 어떻게 얽히는지 알게 되었고 해변에 갔다가 수평선이 멀리 있지만 가까이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이러한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한 관찰과 실험을 하는 즐거움을 알아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존은 그의 백지 상태였던 두뇌가 다양한 색과 형태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 본 눈사람을 만들면서 따뜻함이 어떻게 눈을 녹이는지 알게 되었고 친구와 다투고 화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존은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한 유명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언제나 경험론을 강조하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과학 분야에서의 엄청난 업적은 모두 그의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존을 보고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호기심 많은 존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루크 할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이야. 그리고 존은 언제나 그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여정을 사랑했고 또 다른 백지 상태의 어린 마음들을 위해 그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결국 존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식은 그저 책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그렇게 경험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그도 누군가의 루크 할아버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알랭 바디우이 사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공유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범한 한 남자의 인생이 어떻게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전복되고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적한 마을 한가운데 살고 있는 루이 빌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카페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고 같은 업무를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의 하루는 그의 인생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별일 없이 반복되는 연속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루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갑작스러운 반가운 침입이었습니다. 마을 광장에서 열리는 일종의 작은 예술 전시회가 카페 안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루이는 그저 커피를 사러 갔을 뿐인데 눈앞에 펼쳐진 커다란 화폭과 조각 작품들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이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 젊은 화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림은 강렬한 색채와 자유로운 형태로 그려진 마치 불꽃이 춤추는 듯한 정열적인 추상화였습니다. 루이는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화려한 붓질 속에서 자신의 지루한 일상과는 전혀 다른 숨겨진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 화가 마리는 루이에게 다가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루이에게 그림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진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루이는 처음에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이야기가 되풀이될수록 점점 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예술 작품을 통한 진리의 외침은 그에게 마치 사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루이의 인생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반복되던 일상 미무의미함을 벗어나려는 충동을 느꼈고, 마리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진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바쁜 도시를 떠나 작은 아틀리에에서 작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이는 예술을 통해 자신만이 이야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루이가 경험한 이 사건은 그의 인생의 전복이었습니다. 마리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예술을 통한 진리의 발견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바디우의 이론에 따르면 루이는 이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새로운 진리의 주체가 되고자 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결코 꿈꾸지 못했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우가 말한 사건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예기치 못하게 다가온 사건은 우리의 삶을 전복시키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에 충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루이의 이야기는 작은 계기로 시작된 큰 변화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진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